맙소사. 한국 남자들은 다 이런가요? 여기 한국이라면 두려움에 떨던 우즈베키스탄 미녀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이면 한 번쯤 뒤돌아볼 미모의 소유자인 그녀는 하필이면 한국 남자를 만나서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 없다는 그녀가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한국에 눌러 살게 된 기가 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말리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제 작은 아파트에 서서 가족 사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제 삶의 원동력이었고 우리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죠. 어젯밤 송별회 저녁 식사로 가족들이 만들어준 플로브, 우리 전통밥 요리의 달콤한 향이 아직도 공기 속에 가득 퍼져 있었어요. 플로브는 우즈벡의 전통 음식인 볶음밥입니다. 정말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 거니?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얼굴은 차분해 보이려고 애쓰고 계셨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전 용감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새어나오는 눈물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확신이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타슈켄트의 거리가 저녁 노을 속에 조용히 잠겨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 고향이었고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이었죠. 저는 우리의 오래된 전통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중한 방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인사법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작은 의식과도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전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해 인사를 했어요. 눈을 마주치며 진심 어린 존중을 보여주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게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너무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그곳 사람들은 항상 서두른다고 했고 전통보다는 기술을 더 중요시한다고 했죠. 인사는 짧고 의미 없이 끝난다고 했어요. 지인이 서울을 방문하고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의심만 더 키웠습니다. 그들은 그냥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대답도 듣지 않고 지나가 버려. 사실 내 대답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밥 먹었어요? 라는 한국 사람들의 단순한 인사는 현대 생활의 모든 문제점을 대표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피상적이었고 서두르는 느낌이었으며 차가웠죠. 그래도 저는 호기심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안전하고 훌륭한 학교들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들의 영화와 TV 프로그램은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인기가 있었어요. 가끔 늦은 밤에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저 제가 맞서야 할 것을 이해하려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제 눈에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절대 한국에 물들지 않을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하듯 속삭였어요. 거기서 잠시만 공부하고 일하면서 돈을 모을 거야. 그리고 같은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올 거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타슈켄트의 고대 거리를 걷고 있는 꿈을 꿨어요. 하지만 그 거리들이 서서히 밝은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한국의 거리로 변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가 도착했을 때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익숙한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제 고양이 비행기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제 감각은 모두 과부하 상태였어요. 밝은 안내판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사방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우즈벡어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이리저리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서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여권을 손으로 꼭 붙잡은 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객이 된 것 같았어요. 출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공항 직원이 짧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제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의 인사는 너무 빨랐어요. 우즈벡에서 천천히 의미 있게 나누는 인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우즈벡식 정중한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지낼 곳은 아주 작았어요. 그저 침대와 책상, 작은 주방 공간이 있는 방 한 칸이었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낯선 도시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익숙한 길거리 상인들의 외침도 없었고 우즈벡 사원에서 들리는 소리도 없었어요. 대신 교통소음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국 팝 음악, 그리고 잠들지 않는 도시의 끊임없는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난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빈방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몇 달 전에 한국에 먼저 도착한 라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말리카, 로봇의 나라에 온 소감이 어때? 그녀의 농담이 마음 아팠어요. 정확히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진정한 인간적 교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것 같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휴대폰, 목적지, 자기만의 작은 세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기 위해 서울 거리를 걷는 것은 마치 장애물 코스를 헤쳐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대로 된 인사를 위해 멈추지 않았죠. 누군가 저와 부딪혔는데 고향에서라면 정성을 다해 사과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팀장님이 바쁘게 전화로 일하면서 아침 식사했어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미리 경고받았던 공허한 질문이 바로 그거였죠. 저는 그냥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한테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 후로 매일이 비슷했어요. 누군가 가볍게 인사를 건넬 때마다, 동료가 지나가는 말로 밥 한 번 먹자고 말할 때마다 저는 마음의 벽을 더 높이 쌓아갔어요.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전통에 비해 너무 피상적이고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회사 창문 너머로 서울의 끝없는 인파를 바라봤어요. 난 그저 잠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 없어. 그들 중 하나가 될 필요도 없고. 하지만 몰랐어요. 서울에서 지낸 지 3주가 되던 날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은요. 그날은 편의점에 들러 라면을 사려고 찾는 중이었는데 뒤에서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돌아서자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친절한 눈빛과 마주치게 됐어요. 단정한 검은 머리에 키가 큰 한국 남자였어요. 그의 미소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한국식 인사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그의 차분한 존재감은 제가 속으로 판단하고 있던 바쁜 군중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찾고 있는 라면을 말하니 그가 도와주며 말했어요. 저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 아니시죠?
그 순간 낯선 편의점 선반들 사이에서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낯선 곳에 힘들어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말리카로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가진 한 사람으로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보통 제 나라를 언급할 때 받게 되는 무표정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진짜로 관심을 가지는 듯 밝아졌어요. 정말요? 실크로드 도시들에 대해 읽어본 적 있어요. 사마르칸트, 부하라. 그는 우리의 고대 도시 이름들을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민재는 자주 만났어요.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제 고향에 대해 질문을 하고 제 대답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어요. 맙소사. 한국 남자들은 다 이런가요? 민재는 자신이 전형적인 한국 남자라고 했어요. 무뚝뚝하고 말이 별로 없는 우즈벡 남자들의 익숙한 저는 민재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그의 다정함에 익숙해졌고 배려심에 물들어갔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한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친해지며 숨통이 트인 저는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우즈벡 친구 라민과도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한국인들과 다른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그녀의 친구들 모임에도 저를 초대해줬어요. 라민과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알고 지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차를 마시면서 제가 한국 관습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들으며 라민이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한국은 너가 누구인지를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지. 그녀의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한국을 싫어하는 줄 알았던 라미는 사실 한국에 푹 빠져서 살고 있었어요. 저처럼 우즈벡의 전통에 자부심을 느끼던 제 친구가 말이죠. 그동안 제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제 편견을 갑옷처럼 입고 한국의 좋은 면을 보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추석 연휴 때 찾아왔습니다. 민재가 저를 그의 가족 명절 모임에 초대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집을 방문하는 것은 마치 선을 넘는 것 같았고 이곳에 의해 변하지 않겠다는 제 약속을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초대에 수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는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삭막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명절을 맞아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워했고 추석상은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함께 송편을 만들어 먹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고 있을 때 민재의 어머니께서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물었어요. 말리카, 오늘 많이 먹었어요? 평소처럼 건성으로 대답하려다가 멈췄어요. 접시에 음식을 더 담으며 물어보시는 그 방식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늘 아무도 충분히 먹지 않은 것 같아 걱정하시죠. 민재 어머니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맛있는 걸 많이 먹었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겠죠. 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날 밤 제 아파트로 걸어가는데 서울이 다르게 보였어요. 네온 사인이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우즈베키스탄 정체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과 함께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열린 마음이죠. 제 스승은 민재나 라민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한국에서의 경험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다정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느끼게 해주는 경험들이었죠. 오늘 많이 먹었어? 라고 한국어로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마침내 그것이 공허한 문구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 가는 입구라는 것을 이해했고, 저는 이제 막 그 문을 통과한 참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어 배우기가 저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저 한국에서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빨리 판단했던 이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새롭게 배우는 한국어 단어와 표현들이 이전에 놓쳤던 숨은 의미들을 깨닫게 해줬어요. 간단하게 말하는 밥 먹었어요? 는 단지 공허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음식이 부족했던 과거 한국의 어려웠던 시절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사람들은 정말로 이웃들이 먹을 것이 충분한지 걱정했던 거예요. 지금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거였죠. 저는 배운 것들을 회사에서 하나씩 시도해 봤어요. 제가 우즈벡에서 했던 인사와는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한국의 인사 예절을 제대로 실행했죠. 어느 날 아침, 자신감 있게 동료들에게 인사하는 제 모습에 팀장님이 변화를 알아채셨어요. 팀장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억지로 낯선 곳에 끌려온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곳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변하고 있었어요.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돕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도 설명하고 있었죠. 서로 다른 사고방식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변화를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가족들과 통화를 할 때 그들은 제가 말하는 방식, 이야기하는 주제, 심지어 옷 입는 방식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너 걔네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 어느 날 통화 중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우리는 네가 스스로를 잊어버리라고 거기에 보낸 게 아니야. 어머니의 말씀이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닮아 있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든 우즈벡 뿌리를 배반하는 것인가요? 한국의 의사소통 방식을 좋아하게 된 것이 우즈벡의 전통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가장 힘든 시련은 민재가 저를 대학교 동창회 모임에 초대했을 때 찾아왔어요. 빠른 한국어 대화, 이해하지 못하는 농담,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문화적 공감대가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몇 달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외부인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질문했고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게 중동에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옛날의 방어적인 감정들이 다시 밀려왔어요. 양해를 구하고 식당 화장실로 서둘러 갔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눈물이 화장을 망칠 것 같았어요. 한국 스타일로 옷을 입고 있지만 어머니가 주신 전통 귀걸이를 하고 있었죠.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화장실을 나서니 민재가 걱정하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까 질문을 들었을 때 힘들어하는 네 표정이 보였어. 그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나는 절대 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아. 난 한국인도 아니고 우즈벡을 버릴 수도 없는 걸. 말라카, 아무도 너에게 우즈벡을 버리라고 하지 않을 거야. 친구들은 그저 너를 좋아하고 궁금해해. 말라카의 나라와 너의 가족들, 너의 어린 시절을 말이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 친구 라민에게 오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라민이 저를 달래주며 말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정말. 나도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될수록 우즈벡을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혼란스러웠어. 한국에서의 생활이 마냥 행복해 보이는 라민에게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었다니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겨냈어? 라민은 한국과 우즈벡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마음을 버렸다고 했어요. 우즈벡 특유의 격식은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에서 깊은 존중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됐고, 한국의 효율성은 우즈벡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진짜 도전 과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건 한국에 얼른 적응하는 것이 아닌 제가 누구였는지와 제가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화해시키는 것이었어요. 적은 한국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제 자신의 두려움이었어요. 핸드폰의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민재와 라민과 함께한 한국에서의 사진들, 그리고 다시 타슈켄트, 제 가족, 우즈벡의 전통이 담긴 사진들로 거슬러 올라갔죠. 지금 그것들을 보니 저는 제 뿌리와의 연결이 덜해진 것 같지 않았어요. 새로운 가지를 키우면서도 내 뿌리를 지킬 수 있어. 나는 한국과 우즈벡 둘 다 좋으니까. 가장 큰 싸움은 결코 밖에 있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아침 빛이 창문을 서서히 밝히기 시작했을 때 마침내 그 싸움에서 이길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1년 후, 저는 처음 민재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편의점은 그대로였지만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마음속에 원망을 품은 채 라면을 고르던 방어적이고 남을 쉽게 판단하던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이 여정의 보상은 단지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한국 회사에 취업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민재와의 관계가 깊어진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진정한 선물은 제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두 문화를 명확히 볼 수 있는 능력, 각각의 나라들에서 배운 것들을 저만의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법이요. 밥은 먹었어? 멋지게 차려입은 민재가 물었어요. 이제 그 간단한 말이 여러 세대의 한국인들을 연결하는 실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복잡한 우즈벡 인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단지 더 간단한 방식으로 표현될 뿐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한강은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마법 같은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우리 같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해 볼래?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란 것도 잠시, 순간 두려워졌어요. 그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는 것이 설레기도 했지만 제가 떠나왔을 때와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우리 가족은 지금 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천천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말했어요. 모든 걸 바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가 한국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야. 3개월 후, 저희는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어요. 고향의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놀라운 힘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을 발견했을 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디 아프진 않은지 살피셨고,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며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우리 문화의 규범대로 그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그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우즈베키스탄의 가슴에 손을 얹는 제스처와 함께 공손한 한국식 인사로 응했습니다. 말라카, 내가 민재에게 우리의 방식을 가르쳤구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재도 저에게 한국의 방식을 알려줬어요. 둘 다 가치가 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즈벡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민재가 열린 마음으로 제 고향을 발견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는 우리의 복잡한 인사법과 우즈벡의 전통, 음식, 문화 예절을 흥미롭게 배우며 존중했어요. 제 가족은 그가 우리 문화에 대해 진정으로 존중하고 저를 깊이 배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어머니는 민재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동안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사실 나는 너를 한국에 빼앗길까봐 걱정했단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가 너를 전혀 잃지 않았더구나. 넌 그저 성장한 거였어. 어머니의 이해가 제 여정을 완성시켰어요. 저는 정체성이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었을 때 깨질 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풍요로워질 수도 있는 거였죠. 서울로 돌아온 민재와 저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실용성과 우즈베키스탄의 가치가 만나니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졌어요. 신혼집은 저희 커플의 모습을 꼭 닮아 있었어요. 현대적인 한국 가구 옆에 놓인 우즈벡의 전통 장식품들, 때로는 한국의 김치찌개 냄새가 우즈벡의 플로브 볶음밥 냄새와 섞이는 것이 그러했죠. 민재 씨,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 어느 날 저녁 민재 씨의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말했어요. 질문은 결코 한국 문화와 우즈벡 문화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가 아니었어. 내가 둘 다 인정할 만큼 용감한가였지. 그럼 말라크는 용감한 사람이네. 응.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 제 침대 옆 탁자에는 액자가 몇 개 놓여 있어요. 한쪽에는 전통 옷을 입은 우즈벡 가족 사진, 다른 쪽에는 민재의 가족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가운데에는 서울의 벚꽃 아래 웃고 있는 민재와 제 사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사진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닮아 있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여정에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어요.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화적 차이 아래에는 똑같이 아름다운 인간의 마음이 뛰고 있다는 이해였습니다. 하필이면 한국 남자를 만나서 저는 문득 드는 생각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너무 행복하네 진짜. 너무너무. 저는 또 어떤 한국의 마음들이 저를 놀라게 하고 가슴 뛰게 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연한 기회로 한국에 오게 됐지만 제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고 한국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은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의 운명적인 한국 이야기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